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비영리 단체라고 하죠. NPO라고 하죠. 그래서 NPO 단체분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많이 와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많이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박영수 대표님이 너무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저는 브랜드 레이징하고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할 명성관리, 제가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레퓨테이션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건 자기가 가진 거를 이제 어떻게 밖으로 표출할 것인가 하는 인사이드 아웃 관점이 크다면, 레퓨테이션이라는 건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즉 퍼셉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인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쭉 제가 앉아서 듣다 보니까 비슷하다. 컨텐츠는 역시 비슷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많이 중복된다, 뭐가 겹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론을 좀 중심으로 사례를 좀 접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주로 저는 이제 기업 쪽에서 명성관리 PR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NPO 쪽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지를 이제 간간히 또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 명성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개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과 모델을 갖고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중요한지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론적인 설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주요 공동들, 외부에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외부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PO이기 때문에 회원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가입을 하려고 또는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리고 수혜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부자와 수혜자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주요 공중들이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공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같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삼성이 다양한 공중들이 있고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삼성의 그럼 레퓨테이션, 명성은 어떠냐? 한마디로 보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이 최고다. 근데 아마 NPO분들은 또는 NGO분들은 아니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조직의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레퓨테이션인데 하나는 CA, Corporate Ability, 능력이라는 측면이고 하나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느냐, 능력은 어떤 것, 능력과 성과는 좋다. 그 부분에서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레퓨테이션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CSR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ocial Responsibility 없다 하고 NGO들은 강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측면에서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공중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덴티티는 어떤 측면이냐?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소셜 레스폰시빌리티인데 그 안에서 어떤 디멘전을, 어떤 팩터를 추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중이 좋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레퓨테이션이 좋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은 이제 CA 측면은 너무 넘치는데 CSR 측면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갭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레퓨테이션이라는 건 이 두 개가 굉장히 순환적이라는 거죠. 여기 서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더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거 외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볼 때 지금 뜨는 MPO들도 있지만 이제 과거에 떴다가 지고 있는 MPO들도 있고 떴다 줄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뭐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 수립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역사성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장기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단편적인 임프레션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레퓨테이션 연구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도에는 제가 10년 전에는 PR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PR 회사에서 이제 연구소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 의뢰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해달라고 했던 게 기업 이미지 컨설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인데 왜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지금 이미지를 그때 좀 듣기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약간 피상적이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당시에는 약간 임프레션, 인상, 그리고 약간 그 어떤 피상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인상이, 단편적인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그런 걸 바꾸는 사람인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야, 이거 저 근본적이고 좀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그때 당시 책을 많이 뒤져보다 보니까 이제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미지와는 다른 어떤 레퓨테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듣도 보도 못했다. 한마디로 듣보잡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더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좀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다 하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라는 말이 계속 나올 텐데, 아이덴티티는 자기죠.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어떤 본질, 서브스텐스와 관련된 거고, 이미지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어떤 인상이나 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 된 게 바로 레퓨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게 그럼 뭐고, 이미지라는 게 뭔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이덴티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비주얼적인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인드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어떤 비전이나 미션 같은 그런 어떤 서브스트레스와 관련된 거고요. 비헤이비어 아이덴티티는 여러분들이 해왔던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되죠.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한 10년 전인가요? 환경정의 시민연대라는 데를 찾아와서 컨설팅을 좀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가 환경정의 시민연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환경단체 이름은 환경운동연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알겠는데 환경정의 시민연대는 뭡니까? 그 다음에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환경정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환경정의가 뭡니까? 했더니 환경에 있어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합니까? 저도 어려운데 어떻게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시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필요하겠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관련해서 소수 약자층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경제적 약자처럼 환경 약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약자를 이제 피해를 이제 해주고, 보상해주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10년 전만 해도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몰랐죠, 다 아무도. 근데 정말 필요한 단체죠. 근데 웃기는 게 그 환경정의 시민연대 지금 발음도 안 됩니다. 환경정의 시민연대 안에 있는 하부 단체가 아니라 하부의 어떤 이제 소속 활동 중에 하나가 아토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아토피가. 그래서 이 아토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린이를 구하자. 이 환경의 어떤 오염이나 뭐 이런 악영향에서부터 구하자. 그러니까 환경 정의의 한 갈래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비헤이비어 아이덴티티죠. 우리 비헤이비어 아이덴티티 잘 되는 게 바로 이 아토피에 대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대표적인 활동으로 하면 어떠냐라는 레코멘데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마인드 아이덴티티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좀 더 크고 넓고 빅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아토피가에 떠가지고 우리가 되겠냐 이거.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 보니까 그럴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이덴티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해서 이게 마인드 아이덴티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내가 현재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서 그게 나의 마인드 또는 비헤비어 아이덴티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관성을 이루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아이덴티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주목을 해서 일관성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토피가 굉장히 핫하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마인드, 우리의 어떤 철학, 사명,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거를 과감히 버릴 거냐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톤다운시키고 조금 더 대표적인 환경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빅이슈를 찾아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경실련 참여연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초기에는 소수 이슈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비전을 미션을 잘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을 안 댄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져요. 산만해지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죠. 물론 산만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제가 약간 좀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안 웃어주면 그래서 너무 창피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한 바깥에서 보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개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요거죠. 아웃사이더도 싱크하는 거.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미지 같잖아요. 아닙니다. 멤버들이 나를 프리젠트하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도 역시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는 생각도 역시 이미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개념인데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주고 일관성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거는 일관성, 일치성. 그래서 요거가 쭉 하나로 가야만 이제 레퓨테이션이 매니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제 박 대표님이 말씀드린 브랜드 레이징이 똑같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는 뭐 이런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역시 우리는 다른 접근을 시작을 해도 이게 하나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지의 여러 차원과 아이덴티티 여러 요소들을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은 그래서 아이덴티티 여러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여러 이미지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관성을 이루어야만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하나로 이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회사구나 이런 NGO구나 뭐 이런 우리가 레퓨테이션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갭이 있으면 절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헤이비어는 절로 가고 막 마인드는 비전은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저건데 바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하는 이미지는 저거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이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퓨테이션을 결정하는 요새 홈프롬이라는 대표적인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의 학자가 있는데 6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기업들 같으면 제가 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낸셜 퍼포먼스다, 성과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MPO 같으면 이 중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만 없는데 우리가 심지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뭘까요? 레퓨테이션에 가장 핵심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어떤 걸까요? 네? 네? 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빨리 스킵하시고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투명성? 네? 클리어런스, 투명성?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아니면 비전 리더십? 뭐 이런 얘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프로덕이 아니라 이쪽에 서비스겠죠. 서비스가 비헤비어죠, 활동.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성과일 수도 있고 뭐 이모셔널 어필일 수도 있고 워크플레이스 인바이러먼트라는 걸 이제 직원을 향한 대우 같은 작업장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원을 위한 어떤 대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역시 이 NGO는 비전과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환경정의 얘기를 했지만 잠깐 환경정에서 이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인터넷 사이트.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근데 역시 꿋꿋하게
마인드 아이덴티티 밀고 계세요. 여기 환경정에 와 계시죠? 환경정에 와 계시죠? 네, 꿋꿋하게 맞죠? 네, 아토피 없어졌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꿋꿋하게. 네. 환경 정의 약자를 예? 보호하기 위한 맞죠? 예. 이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야 그러면 우리가 환경정의라는 이름을 갖고 보면 어떨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쉽게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면 철학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아토피 요새 잘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됩니다. 역시 꿋꿋하게 10년을 구나요. 10년 전이면. 네, 그래서 비전 리더십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우리가 인식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죠? NGO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게 그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의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내세우는 표방하는 이슈라는 건 절대적으로 자기네의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의 이슈나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지 오히려 중요한 건 나의 시작되는 그 철학, 그죠? 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꿀 수 없겠구나 하고 저도 그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까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환경정의 시민연대가 아니라 환경정의였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름을 줄이셨구나. 달리 예자 뒤에 확 빼버리고 과감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정의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절대로 NPO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다. 비전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활동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성과를 낼 거냐.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이걸 다 같이 참여하게 만들까. 그리고 이거 이모셔널 어필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회원에게 대우는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생각을 잠깐 했고요. 이 레퓨테이션에 대한 어떤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식이다. 결국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데 니들이 아무리 뭘 해봤자 딴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진 이해관계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갈 수는 없다. 근데 사회학적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니 신경 쓰지 말고 매니지먼트 할 수도 없고 컨트롤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레퓨테이션은 레퓨테이션일 뿐 매니지먼트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직학적이나 경영전략적 관점에서는 왜 이게 매니지가 안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니지 가능하고 우리 조직이 자산이 된다. 아셋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메비우스처럼 서로 얽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팎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영전략적 관점이나 어떤 조직학적 관점을 가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뿌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슈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자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PR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PR이다. 그래서 밖의 얘기도 듣고 이거를 안에 전달을 해서 그것이 조직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잘 해주고 그것이 바로 다시 우리의 어떤 뿌리를 확 뒤흔들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거를 갖고 다시 비전을 새로 구축을 하거나 조금씩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외부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평가를 받아내자 이런 것들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비우스의 연결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명성에 중요하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들의 관점이지만 이제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 이론적으로 다 정립이 된 건 아닌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조직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외부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정당성, 레지티머시라고 보통 하는데 요즘 사회에서 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정당성을 어떻게 획득을 하는가 특히 이제 위기 상황이라면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관계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아까 강의원 박 대표님 하실 때도 이 릴레이션십, 진정성, 트루
네, 인티그리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PR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이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PR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거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매개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 시대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이제 이걸 확산시키고 전파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의미를 공유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커뮤니케이션과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PR에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결국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아이덴티티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확대 전파를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미를 공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기업에서 얘기할 때 맨날 직원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직원처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회원이죠. 회원. 그래서 이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거의 여러 마디 할 필요가 없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몇 개 시민단체 컨설팅을 하면서 기금부금도 좀 내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가지고 컨설팅하고 강연도 좀 해주고 자문도 하고 돈도 좀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그 이후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돈만 내래요. 저 회원 아닙니까? 저 회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끔 뉴스레터도 와요. 그러고 보면 회원 같아요. 왜냐면 이메일 주소가 좋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사하고 기부금 낼 때만 그래요. 그게 회원입니까? 네? 그게 저에게 이 내부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활동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역량이 딸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원이 한 번 내 사람이니까 끝까지 내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건지 저 지금 그냥 해제하려고 해요. 자동이체, 부자이체. 그래서 이제 적은 분이지만 매달 낼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인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를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싶으시더라고요.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여러 회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 과정, 수용하는 그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개발한 모델인데 이쪽에 그 아이덴티티 부분이 있죠. 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 코어 밸류, 가치서부터 문화, 스트럭처, 구조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 자기 조직의 전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내부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을 다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실제 계획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외부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각각의 공중들이 이걸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 각각의 공중들은 이해 당사자, 이슈 확산, 근본 공중, 문제지 갈등 공중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쪽에서 각각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크홀더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각각 환경과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지금 환경에서 이슈가 뭔가 사실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데는 꾸준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잡았던 그 이슈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제민주화 이런 게 핵심이라면 그 안에서 이슈는 굉장히 많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마찬가지죠. 이슈가 굉장히 변하고 있죠. 근데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환경 이슈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공중에 어떻게 델리버리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환경과 그리고 공중과의 관계 그리고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밸류를 어떻게 내부에서 문화로 만들고 이거를 내부에서 공유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30분 강의로서는 도저히 제가 다 할 수 없고 그냥 빨리빨리 전체적인 그 가이드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인사이트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면 자원을 투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없는 자원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투입을 하셔서 이제 해보자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인사이트를 받아가는 게 이번 그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그 조직 자산과 명상 그래서 내부에서 어떤 전략으로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하는 거는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나 또 미션, 비전들을 어떻게 외부에 스토리텔링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산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과 성과에 대한 연구라든가 PR 활동과 명성과 관련성 연구라든가 명성의 영향을 커뮤니케이션 특성, 광고 퍼블리시티, 블로그 같은 여러 연구들이 많았는데 다 공인 어쨌든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유의미하다. 굉장히 관련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서 이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요거를 제가 클릭하면 이거 안 나가는 거죠, 이 링크가. 나가는데. 예. 여기 혹시 이게 유튜브 연결이 된 겁니까? 역시 저는 안 먹히는 요거를 키울 수는 있나요? 좀 전체를 풀어봐 주시면. 반크입니다. 아시는 분 모르지만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단체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크를 한국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가난한 대학생 이제 과제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고 거죠. 펜팔 사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펜팔 사이트.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라. 잘못 알고 있어 심지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전체 인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냐. 청소년들에게 이 무한한 한국의 잡지력을 외국에 알리자. 이렇게 홍보 대사로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왼쪽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왼쪽으로. 여기 보면 이 한 청년의 편지서부터 시작해서 방크의 성장 이야기, 청년의 꿈, 방크의 꿈, 대한민국의 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왜 이걸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됐는지 10년이 넘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펜팔 사이트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너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해서 좀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랑 딴 사람도 청소년도 비슷하겠지? 하면서 그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들이 막 끌어들여서 사실 이거는 저는 방크를 처음 알게 된 게 학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보통 PR 수업을 하면서 야 PR 사례 좋은 거 가져와. 그러면 애들이 1년에 한 명씩 또는 한 학기에 한 명씩 꼭 방크 사례를 갖고 와요. 그럼 나는 방크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방크는 이런데 혹시 모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크가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외 홍보원이나 이런 데를 또 만나서 이렇게 자문을 할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방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해외와 관련된 해외 홍보원이라든지 외교부라 이런 데서는 벌써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하고 결탁을 해서 외교 사절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학생 사절단.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제가 해외에 나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보니까 그 대학 교수님들이 방크를 알고 있어요. 해외 교수님들. 그래서 해외 PR 교수님들 어떻게 방크를 하지? 그랬더니 학생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분도 사례를 가지고 온 학생. 그것도 외국 학생이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접근.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명을 받은 게 이게 정말 진정한 PR이구나.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나와 가장 소중한 퍼블릭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게 아주 정말 조금씩 번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굉장한 로열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된 거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게 된 거죠. 굉장한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깊은 릴레이션십이 정말 좋은 레퓨테이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거를 다시 앞으로 좀 아까 그 PPT.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조직의 그 활동을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관계를 통해서 매개를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조직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good, bad reputation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거는 스테이크홀더의 value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스테이크홀더가 어떤 value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학생을 잡았고 중고등학생을 잡았기 때문에 마크가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접근을 해봤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그런 사례가 있어? 좋네? 이러고 끝이었겠죠. 근데 굉장히 자기네들한테 밀접한 그들이 갖고 있는 value에 굉장히 핏한 그런 접근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reput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스테이크홀더의 value를 통과를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직학적 접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문화로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외부에 설명을 해낼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화한다는 건 여러분이 비영리 단체로서 이 존재에 정말 의미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라는 뭐 영화들이 많은데 그 존재의 이유 당위성을 그 사람들에게 철저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크는 그걸 훌륭히 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은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액티브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인이 대한민국 외교다, 외교 사절단이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 가치,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해내고 그래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구나 이렇게 이제 레퓨테이션을 갖게 돼서 이걸 다시 동일시하게 돼서 이제 회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환선으로 조직학적 접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덴티티고 컬처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공유해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한 수사학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그 컬처를 어떻게 공유를 해내가는지 그런 레토릭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와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바깥에 사회학적 관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건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회가 굉장히 위험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험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특히 전문가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 안 믿어요. 왜? 과학으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소사이어티에서는 과학자가 말한 거꾸로 오히려 불신을 하는 그런 사회. 굉장히 두려워. 불확실성의 사회죠. 불확실할수록 과학자나 전문가를 안 믿습니다. 왜? 굉장히 새로운 신비적인 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확실해집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이제 뚫어보기 위해서 이 브랜스파 사례가 이제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유명한 정유회사인 쉘사가 브랜스파를 이제 원유를 담고 있는 큰 유조선인데 그거를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린피스하고 되게 충돌을 합니다. 그린피스는 이제 바다에 깔아앉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쪽 무인도에 가서 폐기 처분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해갖고 무인도보다 바다에 쭉 깔아앉히는 게 훨씬 더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쉘사가. 그런데 국민들은 그린피스를 믿었어요. 그래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린피스는 정서적인 어필을 했을 뿐이고 쉘사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 평가를 환경 영향 평가를 쫙 한 회사예요. 근데 누굴 믿었느냐? 결국 그린피스를 믿었다는 거죠. 왜? 위험성, 불확실성, 과학자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랬다라는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조직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결국은 대화와 소통이다. 그래서 이 쉘사도 마지막으로 한 것이 그린피스가 했듯이 국민에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봐라.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을 듣기 시작해요. 의외로 NPO나 NGO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외부의 얘기를 별로 안 듣습니다. 왜? 미션이나 비전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철학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이걸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말 대단한 비전 미션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조사하고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이제는 굉장히 그 오만하고 불손하고 권위적인 자세를 뒤로 물러나고 이제 전화와 소통을 시도를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이런 위기와 정당성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CSR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마켓 영역이 있고 이 레퓨테이션을 영향을 미치는 마켓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폴리티컬 소셜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non-마켓 영역이죠. 그래서 non-마켓 영역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레퓨테이션에 결국 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쉘사가 불매운동이라는 마켓 영역에 영향을 미친 거는 바로 이런 소셜, 폴리티컬 에어리어의 어떤 영향이었지 이게 마켓 영역의 이슈는 아니었다는 거죠. 상품과 관련된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 모두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GO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NGO는, NPO는 여러분의 이 폴리티컬 소셜 에어리어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 마켓 에어리어는 또 안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더 관여도가 높은 거는 마켓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사회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다. 나는 마켓은 어쨌든 뭐 소비자 보호처럼 프로덕트에 대한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여하는 NGO, NPO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폴리티컬 소셜 에어리어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슈가 그 사람, 소비자 개개인의 관여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 가치, 베네핏 이런 데에 여러분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기업 상황에서 이런 걸 잘 연결해서 해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바디샵 같은 데입니다. 바디샵에서는 내추럴 코스메틱 그래서 굉장히 자연 화장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연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에 바르면 우리 왜 피부에 바르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자외선을 차단하겠지. 근데 내가 암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내추럴 프로덕트라는 것들이 굉장히 특히 코스메틱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애기 피부를 다루는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럼 야, 내가 이 화장품 애기한테 발라주면서 이거 암 발병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도도 높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켓 에어리어란 말이에요. 근데 바디샵은 바로 이 마켓 에어리어 이슈를 자기네 소셜 이슈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학적인 소품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화장품 안 만든다. 뭘 만드느냐? 자연 화장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건 피부에 그대로 스며들어도 괜찮은 오일이라든가 뭐 이런 채소, 이런 야채 성분을 내가 먹어도 좋을 그런 화장품이다. 요즘 먹는 화장품 나온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디샵이 그걸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켓 이슈를 가지고 소셜 이슈까지 만들어내서 연결을 하면서 이 두 개의 굉장히 믹스된 정확한 포지셔닝을 잘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를 잡으면서도 개인적인 컨선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NPO 활동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빅 브라더 빅 시스터 이게 뭐냐 멘토링 시스템. 청소년이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우리 청소년도 불안합니다. 청소년, 대학생 굉장히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빅 브라더 빅 시스터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학교의 멘토링 시스템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런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름 자체가 네이밍이 빅 브라더 빅 시스터예요. 네, 재밌죠. 그 다음에 메이크 어 위시도 있습니다. 메이크 어 위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줘 이거잖아요. 네? 소녀시대인가요? 소원을 들어줘. 하여튼 그런 소원을 딱 갖다 붙였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런 자기 네이밍이 곧 철학이고 철학이 곧 우리의 그 마케팅 영역처럼 개인적인 관여도도 높이면서 사회적 이슈도 잡으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 지금 기업에서 이게 믹스되어 있듯이 저는 NGO, NPO 영역에서도 이게 다 믹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갈 게 아니라 이 마켓 관련된 영역처럼 개인적인 자기의 미래, 앞날 이런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있는 그런 이슈도 잡아서 타겟을 정확히 하고 그렇게 연관을 시킨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상징적 관계와 행동적 관계. 그래서 이 그루닉이라는 대학자가 PR에서 상징적 관계와 행동적 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 관계는 광고나 PR, 퍼블리시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다. 상징적 관계는 그래서 사실 레퓨테이션으로 직 연결되기 어렵다. 관계로 직 연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허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나는
그 누구누구 단체처럼 어떻게 하면 빨리 유명해지지?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얘는 어떻게 이렇게 확 올라갔지? 고민하지 마세요.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반크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데 관련 공중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회원으로서의 프라이드와 로열티와 또 그게 굉장히 자기네 가치인 것처럼 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가 대사야. 외교 사절단 외교인입니다. 제가 인증서도 준대요. 근데 그게 외교부하고 연결해서 진짜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다 보니까 외교부나 문체부나 해외 홍보나 이런 데서 다 관심을 갖고 거기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꾸준히 그 릴레이션십, 행동적 관계, 이 상징적 관계가 아니라 행동적 관계, 가장 중요한 공중과의 정말 적절한 교감 이런 거, 의미 공유, 가치 공유 뭐 이런 거를 해내는 그것들이 그 행동적 관계를 통해서 저절로 레퓨테이션으로 간다라는 주장이죠. 사실 저는 안크리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여기 있는 MPO 분들도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깥의 인지도가 높다 낮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국 공중에 해당 중요한 공중의 레퓨테이션을 얻게 되면 그게 저절로 확산을 되는 것이고 회원들은 더욱더 로열티를 가지고 더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인지도가 높은 거는 기부활동하는데 좀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제일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매개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관계 커뮤니케이션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매개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미디어 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중이 그 MPO를 어떻게 좋게 인지를 하고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그게 이제 레퓨테이션으로 간다 이런 이제 모델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가능해졌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준비를 너무 PPT를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끝내려는데요.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결론. 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다. 레퓨테이션을 5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로 발굴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5가지 아이덴티티를 총합하는 게 결국 레퓨테이션을 올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 실체, 액츄얼 아이덴티티는 비전, 아이디얼 아이덴티티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비전이 실체로 와야 되고 공중의 desired identity, 기대하는 가치가 나의 실체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이 세 개의 삼각형이 합의를 이루면 가장 그 정체성과 그 외부에서 기대하는 것과 나의 비전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부분을 또 잘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커뮤니케이티드 아이덴티티고 요거는 컨시브드, 공중이 인식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초창기에 여성들이 굉장히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우리한테 전화 상담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권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너무 흐뭇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런 단체도 너무 많고 우리 차별화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은 그게 전화 상담이 다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전화 상담하는 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알려져. 그러니까 지금 이 내부의 실체는 뭐냐. 그럼 당신네들의 비전은 뭡니까? 저는 성폭력 상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식하게. 그랬더니 그게 비전이 아니고요.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겁니다. 크잖아요. 비전이 크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그게 잘 안 돼서 전화로 성폭력 상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전화로 한 거예요. 전화 했더니 사람들이 전화인 줄 알고 전화만 계속해서 성폭력 상담으로 인식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입이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를 추구를 하려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좁혀서 만들다 보니까 전화 상담으로 알고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비전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갭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 갭에서 그 갭을 좁혀나가는 작업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비전과 종류 기대가치에 근거해서 실체를 정확히 전달, 인식하도록 하는 쌍방균형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사실 이 전략적 캠페인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이 레피테이션 플랫폼이라든가 어떤 주제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거는 그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토리텔링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하셔도 돼요.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조금 아쉬운데 제가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퓨테이션 핵심 어브라더 컨셉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시민단체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례도 클릭하면 안 와요. 그래서 굿네이버스나 뭐 세이브 칠드런이나 아까 그 이름 자체에서 그죠? 빅브라더 빅시스터 이름 자체에서 굉장히 핵심 아이덴티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그 굉장히 빨리 연결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모셔널한 어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여기 그림이요. 조금 더 밑으로. 여기 잘 보시면 이거 막 돌아갑니까? 이게 돌아가면은 감정적인 어필이 났잖아요. 근데 숫자로 굉장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숫자로 굉장히 낱낱이. 그래서 이런 어떤 믹스된 어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모셔널한데 내용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마인드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믹스된 어떤 어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셔널한 어필을 살리면서도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딱딱 드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에비던스를 들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 감성을 좀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했던 액티비티라든가 이모셔널한 띵을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은 결국 AAA 모델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빌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실제 활동했던 그 프로그램들, 서비스 방식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컴플리시먼트, 우리가 이만큼 했다 하는 성과를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과 이것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를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뿌리나 핵심 철학 요것과 연결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아까 방크를 제가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했던 그 느낌 그게 이제 자기의 뿌리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걸 하게 되는지 아느냐 하는 스토리텔링을 비디오 요새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잘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뿌리, 나의 차별점, 나의 특성, 나는 다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우리 회사는 우리 조직은 이런 경우였는데,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런 철학을 추구하겠는데 왜 그렇게 추구하겠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빌리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됐고, 이 활동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거다 하는 AAA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기업이나 이런 비영리 단체를 많이 보면 너무 이쪽을 강조하거나 이쪽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가진 최근 뿌리, 나의 뿌리와 철학 이런 거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 스토리텔링 방법을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마디샵이라든가 그런 그 방크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잘 되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례는 뭐 여러 가지인데 이게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면 사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략 키포인트를 여러 CCO를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결국 내적 아이덴티티가 어떤 기업이든 정부든 아니면 NPO든 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아이덴티티가 뭔지 명확히 알고 이해관계자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EO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장기적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로 나오는데 제가 하여튼 좀 단시간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원래 이렇게 말 빠른 사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인사이트 좀 받으셔서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시면 저희 개인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제가 친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